네.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MBS.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기관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인 25%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사에서 다른 문항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였어요. 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여기서는- 응답자의 58% 오, 과반이 넘는 숫자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네, 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MBS 조사의 이제 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고 갤럽보다는 대통령 긍정 평가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거가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조사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역대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 전에가 이제 27 나왔다가 2주 전에 2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 주는 이제 추석을 살짝 꼈고 그럼 뭐가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와 네.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보수층이 지금 가장 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화나 있고 한 게 그 유난 만찬이에요. 만찬. 이게 독대 이게 그러니까 지금 27에서 더 빠져서 25, 20% 초반대로 가려면은 보수층에서 어쨌든 많이 빠져줘야 돼. 이미 그러니까 진보는 더 빠질 게 없어. 그렇죠. 다 마른 수건이야. 거기는 쥐어짤 게 없어. 거기는. 뭐야, 북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어차피 제로에 나는 가까워. 오징어네 오징어. 중도도 더 짜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으면 이제 더 빠지려면 보수가 일단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거의 자해다. 자해극이었다. 유난 만찬 독대 가지고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여파가 있어. 맞아요. 지금도 싸우고 예. 있잖아. 그러니까 보수들이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뭐 윤석열도 꼴 보고 싫고 한동훈도 꼴 보고 싶고 이런 게 지금 이번 주 월화수에 조사한 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거고 제가 제일 더 궁금한 거는 내일 갤럽 어떻게 나올 그렇죠. 것인가. 네. 한 주 쉬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네. 저는 19 정도 봐요. 아, 19. 근데 예, 10%. 예. 지금까지는 20%를 딱 이렇게 선을 지켜 예. 유지했었는데 예. 만약에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정말 지표가 끼치는 영향은 커 보입니다. 저는 뭐 미리 네. 말씀드려 저는 한 18 정도 봅니다. 18 정도.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문제들은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부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MBS 조사에서 지금 25% 나왔다라는 것은 탄핵 당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얻었던 그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을 보시면 24%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핵을 당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24%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 여유 많네. 25% 이게 아니라 이제 1% 남은 겁니다. 25 빼기 24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는 실질 지지율은 1%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조금만 잘했을 때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수가 민주당 지지하러 바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은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다. 여기다가 줄을 서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존재감을 잃어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려가고 한동훈 대표도 급격히 내려가는 이 하락 동조화 현상, 이 커플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보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당의장만 한 7번씩 바뀌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중간에, 네. 자중질환하면서 내부 분열로 자멸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전 이제 보수가 열린우리당 초기 버전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약간의 좀 기시감 비슷한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서 돈 배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이 씨라고 하죠. 회계 책임자라고 하나요? 이 씨. 영어로 이 씨, 영문으로.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나 이런 거를 다 내놓겠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관님. 10월 10일 날 네. 10월 10일이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씨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신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지금까지는 뉴스토마토에 본인의 뭐 녹취록을 제공을 했고 그게 뭐 2년치까지 지금 다 제공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내가 얼굴을 까고 실명으로 나오겠다라는 거 이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네. 모든 기자들이 계속 달려들 테고 그거를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그 낮에 제가 장성철 소장이랑 방송을 했는데 이 씨 남편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장 장소장님. 소장님. 예. 남편분이요? 남편. 오. 그런데. 이 씨의 남편.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이거 통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장 소장님 팬입니다 하면서 이 씨 남편분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걸 걸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은 모든 걸 걸겠다라는 정도의 이 정도가 결기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씨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저는 김건희 육성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뭐가 됐든 그리고 이제 국감장에서, 왜냐면은 이제 면책 특권류도 필요한 게 이 씨가 본인이 통화를 한 게 아니면은 남해가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거를 녹취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통비법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스피커폰으로 유력 인사하고 틀어놓고 야 다 들으라고 하면서 한 거를 이 씨가 이거를 이제 몰래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막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한 것 같고 뭐 이런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공개를 하면은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틀면은 이제 본인은 그렇죠. 괜찮은 거지. 면책 특권이 면책 특권이 생기는 거지. 네.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육성이나 증거들이 그날 12월 10일이 나오는 거고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10월 10일이 총선 6개월이에요. 아 그런데 4월 10일이 총선이었으니까 네. 뭐가 있냐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국힘의원들이 지금 절절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여러 의원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기소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선거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걸로 꼬투리 잡힐 수도 있잖아. 잘 모르는 거. 이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11시 59분 59초 땡 넘으면은 이제 임기가 사실상 남은 기간 동안 보장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용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의원들이. 네. 뭔가 좀 과학전 진단까지 함께 해주신 것 그럴 수 같은데 있다. 여하간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 내용만 본다면 명태균 씨와 10년가량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도 비서관 보좌관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내부 폭로인 셈인데 이번 사안 경우에 따른 명태균 게이트라는 명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씨는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이고 내부자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분한테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좀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좀 밝히고 싶고요. 사실 이게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이미 용인 갑 지역의 공천 개입 논란도 또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김건희 게이트라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이죠. 김건희 게이트라고 봐야 되고 제가 이 말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오늘자 뉴스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쯤 되면은 그럼 이제 윤석열 부부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게이트보다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부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선거 범죄라고 하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를 놓고 이 둘이 어디까지 가담했느냐를 봐야 되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선거 범죄에 끼잖아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또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공소시효 부분이 연장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게 10월 10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지율이 지금도 갤럽 조사 우리가 뭐 10으로 떨어지냐 마냐 얘기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2주 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떨어져 있겠죠. 10%대로. 그래서 전 이게 중요한 변곡점인데 공소시효도 만료될 뿐만 아니라 10월 16일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10월 10일에 이 판도가 너무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는 걸 전제해 봤을 때 또 공천개입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국정감사에 쏟아져 나왔을 때 특검법 제2결을 이제 맞물려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검법 제2결이 들어가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의원들이 네. 이제 눈치 보겠습니까? 블라인드 딱 쳐주고 누가 OX인지 모르는데 소신대로 투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은 이제 소신의 계절이다. 소신의 달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제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10월 10일 날에 이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녹취록을 드러낸다라거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특검법 표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다방면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아까 전에 이제 더 이상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면 눈치 안 본다는 게 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상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그 저기 된 게 그 저 통과가 된 게 네네. 본회의에서 통계 그러면 2주 안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다음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고 하겠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딱 그거예요. 근데 10월 10일까지는 그전에는 아마 제2결 투표 민주당이 안 할 거고요. 10월 10일이 그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뭐 금요일 날 본회의 열기 그렇고 월요일 날이 10월 14일이고 16일이 선거니까
월요일 날 아마 제의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보니까 보궐선거에도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탈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탈표가 지금. 네. 근데 그 아까 우리 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게이트에서 이제 윤석열 부부 게이트로 확산된다는 근거가 이번에 오늘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씨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그 워딩이 있죠.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음성 녹음을 들려줬는데 정확하게 기억한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내용을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팩트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보궐선거 직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씨랑 통화하면서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빠라는 말은 대명사잖아요. 지시 대명사기 때문에. 아, 다른 오빠일 수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니, 왜냐면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분을 오빠라고 부르니까 뭐 이게 이종호 씨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오빠라는 없죠. 말에 네. 대해서는. 근데 네.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은 오빠가 뭔가 개입이 됐는데 뭔가 힘센 오빠 같아요. 어떤 공천에 대해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오빠가 누군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 공천 개입 사건에 1차 개입과 2차 개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달은 1차 보궐선거. 개입이고요. 그때 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선거고 2024년도 2월 달 뭐 7불사 관련돼서 나오는 이 내용은 네. 2차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천 개입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거는 지금 주변 정황이나 증언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추가로 더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고 또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당무에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을 장악하는 거니까 당에서 누가 그러면 역할을 하는 것이냐, 누가 김건희 씨의 늘어난 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조각조각 퍼즐들이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요, 이게 그 공천 개입 사건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이걸 말할 이유는 없겠죠. 뭐 혜택을 본 거니까 그렇죠. 불법적이지만. 네. 근데 문제는 불법적인 걸 통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폭로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씨가 녹음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녹음했던 게 만약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만약에 공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나오면은 네. 그거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핵폭탄이다. 근데 저는 이게 타임라인이 조금 헷갈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 오빠한테 전화 왔죠. 들려줬다고 했잖아요. 이 통화가 언제인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목소리가 있는 녹취에는 그 재보궐 보궐 관련해 가지고 끝났어. 뭐 대통령이 통화했는데 나는 김영선이라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미리 공천 내용을 알고 이렇게 알고. 했다. 네. 그 통화했던 이전에 통화한 내용인 건지 그러겠죠 아마? 아니 근데 그 시점은 타임라인 별로 모르겠네. 중요한 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이미 아니에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천 결과가 발표가 안 됐는데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어느 시점이겠죠. 아.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 개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명태균 씨의 육성을 통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열차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새롭게 공개한 내용은 이게 불법 여부는 아직 따져봐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명태균이 관여한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선거 브로커 같은 사람, 명태균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선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쳐요. 실제로 많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유력한 사람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유력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탄탄해가지고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은 달려들지 않죠. 그런데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흔들리거나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료를 챙겨가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려봤더니 네가 지금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다더라. 약간의 일종의 분석 보고 PPT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고도 해주고 그래서 환심도 사고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듯이 나중에 정치 컨설팅비로 의원실에서 돈도 받고 뭐 박완수한테도 받고 윤한홍한테도 받고 막 여러 이게 나오면 사람한테. 그건 불법 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마토가 나온 보도만으로 이거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거는 매우 좀 이르고 맞아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발당할 수 있어. 그래서 맞아요. 그 회사한테 네. P&L 같은 회사한테 고발당할 수 있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앞단에 이제 아주경제가 나흘 전에 보도한 것과 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하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80번인가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돌렸고 25번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돌린 거고 나머지는 다른 언론사하고 껴가지고 여론조사 기간에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미래한국연구소 듣보잡이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네. 듣보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을 가지려면은 언론사를 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우리가 돈은 낼 테니까 너희한테 단독으로 줄 테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같이 끼고 한 게 머니투데이였고 처음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해다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PNR 이 조사가 너무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머투나 뭐 다른 언론사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그때는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7월 달에 빠져버린 거야. 나 이거 같이 못하겠다. 왜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야 이거 윤석열이 악자가 이렇게 계속 터지는데 왜 뭐 예를 들면 얘 손바닥에 왕자가 나오는데 왜 안 떨어져 지지율이 막 이런 식의 항의가 가니까 그때 당시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이거에 또 의혹 제기를 해요. 맞아요. 네. 1위 나왔던 거가 갑자기 돌연 중단했다 그래서 막 의혹 제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불법성을 확인하려면은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여론조사 데이터하고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하고 네. PNR하고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잘못하면은 그쪽으로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겠다. 여론조사 게이트로.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조작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작의 문제는 조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드루킹 처벌례가 있으니까 이 여론 조작은 여론 조작으로 저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쨌든 여론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김영선 의원을 사실상 형식적 허수아비로 놓고 자기가 비선 의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놓고, 그러니까 네. 비선 의원. 김건희 씨는 비선 대통령, 명태균 씨는 비선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텔레그램으로 좀 비선 회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문제는 또 돈대로 또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필요한 거고 이미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또 수사하고 있으니까 추가 고발이 들어가면 돈 문제는 또 돈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럼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여론조사해주거나 컨설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장려할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주가 조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명태균 씨의 행동 자체가 컨설팅이나 여론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천에 개입한 행위 내지는 그 정보를 미리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행위 내지는 공천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꽂는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론조사나 돈 부분보다는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왜 명태균 씨가 깊이 관여됐느냐. 근데 그 수단 자체가 여론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설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조금 분리해서 보면 이 공천 개입 부분에 연루된 부분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가 조작 행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컨설팅과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그 막바지에 치러진 여론조사 관련된 녹취 파일 당시에 작성된 녹취 파일들을 보면은 그 워딩들에 사실 대통령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2월 28일 2022년이죠. 그때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윤석열 48%, 백풀률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렇게 쭉 하면서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이런 워딩이 나온다거나 2022년 3월 2일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그럼 대통령 이름을 거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 역할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 내의 조력이었는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직통 방식을 통한 뭔가 사적인 교류였는가 이런 의문도 좀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들 같은 게 캠프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후보한테 직보로 들어가기로 하고 후보가 이제 뭐 신뢰하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불법 여부를 맞아요. 보기는 예.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직보를 할 정도로 대선 직전까지 깜깜이 기간까지 직보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게
소위 말해서 총선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바탕이다. 우리가 맞아, 근거를 맞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뢰를 얻었구나. 깜깜이 기관에 직접 다른 캠프를 통해서 야 공보실장 뭐 이런 상황실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야 직접 빨리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지는 이제 알 수, 뭐 이 사람의 실력과는 별개로 어쨌든 얻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고 말했다시피 이게 조작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또 수사를 해봐야 맞아요. 돼요. 네.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MBC 경남이 근데 이거 어차피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저기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전수조사를 했어. 아, 전수조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봤대. 109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름으로 들어간 게. 근데 이게 옛날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0년에 김영선이 창원 진해에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 창원 진해. 근데 결국 못 받았는데 창원 진해 거기에는 어쨌든 국힘이나 이 빨간 그러니까 보수정당 지지가 유리하겠죠. 우리가 나가면은 네. 무조건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내 경선이 치열했을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그때 누구였냐면은 김영선, 이달곤, 뭐 엄호성 뭐 이런 사람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뭐 이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영선이 제일 높게 나오고 34%로 34% 그리고 네. 이달곤이 14%, 뭐 12%뭐 이렇게 나온 거야. 너무 격차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선호도 조사를 해줬는데 미래한국 연구소가 한 거야. 근데 실제 공천은 이달곤이 받아가지고 됐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 후보는 뭐냐면은 제가 선호도에서 그 지지자들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라고 네. 그거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언론에 약도 팔고 막 기사도 이런 좀 거를 내고,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미 대선 전에도 김영선 끼고 그 장난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돼. 지금 당위성이 커지고 그렇지, 있다. 그렇네요. 이 여론조사에. 예. 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로 법원 등기 김영선이 이름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네. 이게 의혹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신빙성이 있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어지는 축이 하나 있고 또 여기서 이준석 그 의원의 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개혁신당이나 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게 보도된 것 자체가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였는데 거기에 인용된 익명 의원이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참 희한했던 게 누가 봐도 그 두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밝히진 않았고 한 2주 정도를 익명으로 있다가 갑자기 방송 나와서 이준석 의원이 그게 나다 이렇게 A가 얘기하면서 나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내면서 1차 개입 때 1차 개입 때는 공천장에 자기 도장까지 찍어버렸거든요. 그럼 사실 책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관련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2차 개입 때는 아직 증거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7불사 회동 그때 보여줬다라는 그 텔레그램을 뭐 봤든지 가지고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자꾸 선의의 조언이다, 뭐 애매하다, 완결성이 없다. 마치 대통령실이 입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김건희 씨를 좀 보호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내서 제가 이거 무슨 이준석, 김건희 석희 동맹 또 하냐, 석희 동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의문이 풀리는 게 이게 김건희 쪽일 수도 있지만은 또 명태균 쪽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네. 명석 동맹이냐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좀 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명석해 보인다. 명석 동맹이죠. 합치면 명석희로 지금 이게 볼 수가 명석희.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한 본질 규정을 실패한 로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민 누구도 김영선 의원 쪽에서 실패한 로비로 봐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을 공천 개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 입장이 직접 당사자로서는 뭐가 난처한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진실을 좀 가리려는 내지는 프레임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거고 오늘도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상당히 해명했어요. 길게 네. 해명을 했는데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어.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본질에 대해서 기사를 지적만 할 뿐 본질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도 답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질적 질문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 그 질문을 좀 아, 던지고 이렇게 확인해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네. 답을 이준석 의원이 던지면 해결되는 거고 네. 안 던지면 끝까지 숨기거나 어떤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 전쟁을 할 수밖에 네.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김건희 씨 내지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이 그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만 터진 게 아니라 지금 JTBC에서 연일 새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주변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조작 사건에 이제 그 관여한 그 사람으로 알린 민모 씨 같은 경우에 다른 투자건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분이니까 김건희 엑셀 파일의 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민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엑셀 만든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그 전에는 김건희랑 얘기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다른 건이지만은 다른 건 뭐 주가 조작인지 투자인지 네. 모르겠으나 지금 통화를 한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니까 여러 이제 팩트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면은 이 지금 JTBC가 매일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자료가 JTBC는 어디서 출처가. 입수한 거죠? 출처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은 그 이제 검찰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취재를 해보면 이게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맞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거는 여러 피고인들의 변호사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취재 작성 기법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쪽도 가능성이 있는데 세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기소 불기소를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해요. 자료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우리 아니겠습니까? 구교영 기자가 네. 검찰 오래 출입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검찰 쪽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변호인 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수사하는 검찰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라도 이거는 우리가 나간 거 아니다. 변호인 쪽에서 나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네. 어찌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검찰에서 나갔으면은 뭐가 됐든 그게 지금 현 수사팀이든 아니면은 앞에서 잘려나간 수사팀, 그러니까 날아간 그래서 조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이든 뭔가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슬쩍슬쩍 흘려서 그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3쿠션으로 줬든 2쿠션으로 줬든 직접 다이렉트를 뭐가 줬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심각한 거고, 이미 검찰에서 네. 균열이 생기고 있고 지금 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고, 변호인 통해서 한다라면 결국은 이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지만은 배신감에 김건희 이쪽에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지. 왜냐면은 그 편지 전달이 안 됐지만 그 편지도 나오잖아. 우리가 무기징역을 받든 쟤들은 신경도 안 쓸 거야. 우리만 그러니까, 네.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그 공범들이 지금 빡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 나쁜 놈들이긴 하지. 네. 어쨌든 근데 그 공범들이 빡치니까 우리만 유죄 판결 야, 받고 우리만 야, 네. 김건희는 아예 기소도 안 되네. 야, 이렇게 어. 억울한 게 어딨어? 야, 빨리 찔러 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 분위기인 거예요. 뭐가 됐든 지금 여기 균열이 나고 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 우리 곽수산 씨가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이제 파일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네. 개인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방금 얘기해주신 문자 관련해 아니 편지 편지. 편지 관련해 가지고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주포라는 사람이 일단 작전을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네. 수사실 들어가니까 도망갔고, 그리고 이 민모 씨는 이 작전을 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 씨는 작전 짜는 사람, 민모 씨는 이제 계좌 관리해 가지고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둘 다 이거 속된 말로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도망간 상태에서 편지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만은 조사받고 막 뭐 잡혀 달린다는 들어간 거는 상황. 뭐 구속되거나 달려간다. 재판에 넘겨지거나 네. 이런 네.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네. 근데 이 말인즉슨 이 내용 자체가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린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원래 원팀이었는데 이거 얘만 빠지는 건 아니지라는 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전을 짠 이게-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제 2심까지 나오니까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제 1심 때, 2심 때는 안 나온 게 좀 감형될 수도 있잖아.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2심에서 이제 대법원 가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법리를 낮추는 거지. 맞아요. 이런 네. 거니까 사실관계를 안 사실상 다치지 이거는 않으니까. 형이 확정됐다고 보면은 야, 우리만 당한 거잖아. 결국은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몇 년이 지나서 나오는 배경에는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가로서 이 사안
검찰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처분을? 아니 김건희 여사에 근데 대해서. 어떤 검찰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4, 5년 동안 결정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겨우 수사한다라는 게 뭡니까? 제3의 장소로 가가지고 검사들이 핸드폰을 뺏어와야 되는데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수사하는 검사가 자기 폰을 맡기고 그렇지.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지금 뭐 털어주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가 조작 사안은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냥 불기소하면 되는데. 불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그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은 없앨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 기록을 재수사하거나 과거에 그 BBK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한 번 덮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진실이 다 나와서 관련자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사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최근에는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 나온 과정도 원래는 주가 조작 막으라고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의 이창수 지검장을 앉힌 건데 공소장 변경이 그 검사장의 결재로 들어가잖아요. 취임 한 날인가 그럴 거야. 아마. 취임 한 날. 네.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못 막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그 물이 턱 밑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어차피 못 덮고 우리 검찰 내에서도 해결도 안 되니까 밖으로 흘려서 오히려 특검 여론을 더 불을 지피는 걸 수도 있다. 아, 그 검사 입장에서 그럼 더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한가? 검사가 지금 수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뭐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이 개선이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게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답답한데 자기들이 흘릴 수는 있잖아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좀 소극적 형태로 하는 거죠. 하면 바깥 여론은 불일 듯이 일어가지고 야 이런 데도 특검 안 할 거야? 그럼 특검이 받아 안고 수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불편함 없이. 서로 지금 불편하잖아. 서로. 물론 뭐 이 사건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자 중에서는 홍사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의 수사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수사의 논리로만 보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정치의 논리가 이미 권력의 논리가 권력의 논리가 이미 네. 끼어들었는데